대감, 이번에도 곡식을 더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익숙한 장면입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 관리가 호화로운 관아에 앉아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긁어 모으는 모습. 기생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며 뇌물을 받고 왕의 눈을 피해 농간을 부리는 탐관오리의 모습.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 관리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관리들의 부패 사례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과 각종 문헌에는 백성을 수탈한 수령, 뇌물을 받은 관리, 권력을 남용한 양반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관리는 편하고 좋았겠구나. 권력만 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518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상 500년 이상 유지된 왕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약 400년, 당나라가 약 290년, 명나라가 276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왕조는 20만 300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부패한 관리들만 득실거렸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연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조선이 500년을 버틴 이유는 특정한 성군이나 영웅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군주도 있었지만 반대로 무능하거나 폭군으로 기록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조선은 관리를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공무원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붕당 정치, 가문의 영향력, 지역 차별 같은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선에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속 탐관오리는 분명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처벌하는 구조 역시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50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뽑았고, 어떻게 일했으며, 어떻게 평가받고 감시받았는지, 그리고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졌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했던 조선시대 공무원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이 제도를 받아들였고 왕조가 끝날 때까지 50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을 관리로 삼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문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에 합격하면 중앙의 핵심 부서나 지방 수령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정책을 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시험은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논술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둘째, 무과입니다. 군사 분야의 관리를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창 던지기 같은 무예 실기와 함께 병법에 관한 이론도 평가했습니다.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방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셋째, 잡과입니다. 기술직 관리를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의학, 통역, 천문, 지리, 법률, 회계 등 전문 분야별로 시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술직 공무원 시험과 비슷합니다. 잡과 출신은 승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면 책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승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험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야 하는 평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추천 제도도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나 명망 있는 학자의 추천을 받으면 시험 일부를 면제받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문의 배경, 경제력, 인맥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제는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과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직은 세습되거나 왕의 총애를 받거나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혈통과 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여전히 신분과 재력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가 능력을 평가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과거에 합격해 출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권력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과거제는 단순히 관리를 뽑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력의 정당성을 학문과 능력에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향했던 가치를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합격이 곧 고위직을 의미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종종 과거 급제자가 곧바로 왕 앞에서 정책을 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합격은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관직 생활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문과에 합격하면 보통 전구품이나 종구품의 하급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의 관직은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총 18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구품이라는 건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앙관청의 말단 실무자나 지방의 작은 고을 관리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맡는 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하며 민원을 접수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입 공무원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무를 익혀야 했습니다. 조선은 관리들을 일정 기간마다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를 순환 근무 제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방 수령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유력자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물을 받고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그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인맥이 쌓이고 그것이 부정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방 수령의 임기를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업무를 특별히 잘한 경우나 반대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임기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앙관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들은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특정 부서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 근무 제도는 오늘날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오래 있으면 업무는 익숙해지지만 동시에 부정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공무원들도 일정 주기로 부서를 옮기거나 지역을 이동합니다. 500년 전 조선의 관리들도 똑같은 이유로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물론 순환 근무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장기적인 정책보다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집중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임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 비용과 정착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리 본인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이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부패를 막고 권력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은 이렇게 하급 관직부터 시작해 여러 부서와 지역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이 관리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근무평정을 받듯이 조선의 관리들도 정기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고과라고 불렀습니다. 고과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좌천되거나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고과는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실시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무 태도와 성실성입니다.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업무에 성실한지,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지 등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각이나 무단결근은 기록되었고 이는 고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업무 능력과 실적입니다.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민원을 잘 해결했는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가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수령의 경우 해당 지역의 세금 징수율, 재판 처리, 건수, 백성들의 생활 안정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는지, 백성을 공정하게 대했는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관리의 도덕성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평가는 상급자가 직접 했습니다. 중앙관청의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지방의 경우 관찰사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문서로 작성되어 이조문관 인사 담당나 병조무관 인사 담당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평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료 관리들의 의견도 반영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의 민원이나 여론도 고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지방 수령의 경우 백성들이 상급기관에 탄원서를 올리거나 암행어사가 민심을 조사하면 그 내용이 고과에 반영되었습니다. 평가 등급은 보통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상, 중, 하. 오늘날의 우수, 보통, 미흡과 비슷합니다. 상 등급을 여러 차례 받으면 승진이 빨라졌고
하 등급을 받으면 승진이 늦어지거나 자천될 수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하 등급을 받으면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관리들의 평가 결과는 모두 문서로 남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진 심사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이조와 병조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들의 인사를 관리했습니다. 단순히 나이나 근무 연수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평가 기록, 업무 실적, 문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정치적 관계나 붕당의 영향도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기록과 평가를 중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가 제도는 조선의 관리들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일단 관직에 오르면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승진하고 싶다면 성실하게 일해야 했고 청렴해야 했으며 실적을 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유능한 관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선에는 관리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와 기록은 또 다른 감시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삼사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일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조선에는 관리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전문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사입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기관을 통틀어 삼사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헌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헌부는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이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탄핵하며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사헌부 소속 관리들을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사헌부의 권한은 강력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관리는 출근을 멈추고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파직이나 유배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왕의 측근이나 고위 관료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 사헌부의 탄핵으로 실각한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다음은 사간원입니다. 사간원은 왕에게 직접 간언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왕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왕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간원의 관리들은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했습니다. 전하, 이 정책은 백성에게 해가 됩니다. 이 인사는 부적절합니다. 심지어 왕이 임명한 인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왕이 화를 내도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이 벌을 주겠다고 위협해도 사간원 관리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왕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도 했고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이자 학술기관이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왕에게 학문을 강의하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홍문관 소속 관리들은 주로 문과 급제자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일종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홍문관은 직접적인 탄핵이나 감찰 권한은 없었지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결정이 유교적 가치나 역사적 선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홍문관 관리들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삼사의 존재는 조선 왕조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조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물론 왕이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왕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삼사는 서로 다른 기관이었지만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관이 어떤 관리의 잘못을 발견하면 다른 기관들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합사라고 불렀습니다. 세 기관이 동시에 같은 사안을 문제 삼으면 왕이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삼사의 관리들도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나 붕당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사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나친 비판과 견제가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사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고위 관료든 왕의 측근이든 심지어 왕 본인이든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었기에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독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개념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감시 시스템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어사 출두요. 사극 드라마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히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며 외치는 모습. 아기는 벌벌 떨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암행어사는 대중문화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암행어사는 상시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지역에 항상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파견되는 임시조사관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을까요? 첫째,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민원이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올리거나 지방 수령의 비리 소문이 들렸을 때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둘째, 주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암행어사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정권 교체기에는 지방 행정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암행어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행어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을 숨기고 활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은 신뢰할 만한 젊은 관리를 불러 비밀리에 임무를 맡겼습니다. 보통 문과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지역 연고가 없는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왕은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고 조사할 지역과 임무를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평민이나 상인으로 변장해 해당 지역으로 갔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직접 민심을 살피고
관아의 상황을 관찰하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객주에 묵으며 소문을 듣기도 하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그때 비로소 신분을 밝혔습니다. 관아에 나타나 마패를 꺼내 들고 어사출두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수령과 관리들은 암행어사의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현장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비리가 드러나면 즉시 파직하거나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중앙으로 돌아와 왕에게 직접 보고했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제도와 비슷할까요? 감사원의 특별감사나 검찰의 특별수사와 유사합니다. 평소에는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면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집중 조사를 합니다. 암행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적인 감시는 관찰사나 삼사가 담당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왕이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가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효과적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실제로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탐관오리가 파직되고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이 돌려지며 억울한 옥사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언젠가 암행어사가 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암행어사 한 명이 넓은 지역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 토호나 유력자들과 결탁한 수령은 암행어사의 조사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암행어사 자신이 뇌물을 받고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암행어사 제도가 지속된 이유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언제 암행어사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부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중앙정부가 자신들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의 감시 시스템에서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3사의 감찰을 뚫고 나간 비리라도 암행어사라는 비정기적 점검을 통해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매번 정의가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은 부정을 막으려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분명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장면으로 나옵니다. 왕이 화를 내며 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고 외치면 관리가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는 모습.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벌이 그렇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는 관리의 잘못에 따른 처벌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은 견책이었습니다. 경미한 실수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문서로 경고를 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경고 조치와 비슷합니다. 견책을 받으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봉이었습니다. 녹봉, 즉 월급의 일부를 깎는 처벌이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부실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지만 악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몇 개월치 녹봉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좌천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물러나 더 낮은 직급이나 변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좌천되었습니다. 좌천은 관리 개인에게 큰 치욕이었습니다.
경력에 오점이 남았고 다시 승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은 파직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백성을 심하게 수탈한 경우에 파직되었습니다. 파직된 관리는 녹봉을 받을 수 없었고 공식적인 신분도 잃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복권되어 다시 관직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유배와 사형이었습니다. 유배는 먼 지방으로 보내져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유배지는 주로 섬이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제주도, 강진, 흑산도 같은 곳이 대표적인 유배지였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관직은 물론이고 평범한 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형은 반역죄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부정부패로는 사형까지 가지 않았지만 왕을 배신하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실적과 민원이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많고 지역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을 물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거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감찰과 고가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3사의 탄핵을 받거나 암행어사에게 적발되거나 정기 고가에서 연속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붕당 정치가 심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유능한 관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권력자의 비호를 받아 잘못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선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완벽하게 공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도적 장치는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항상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가를 잘 받아야 했고 3사의 탄핵을 피해야 했으며 암행어사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벽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공무원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제, 순환근무, 고가제도, 3사의 감찰, 암행어사, 명확한 처벌 시스템. 이것만 보면 조선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조선의 행정 시스템도 여러 한계와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붕당 정치의 폐해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를 장악하면서 붕당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붕당은 점점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사와 정책이 능력보다 당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붕당에 속하면 보호를 받고 승진이 빨랐지만 반대 붕당에 속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좌천되거나 배제되었습니다. 3사 제도도 붕당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헌부나 사관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오히려 정쟁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가문과 지역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과거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고위 관직은 특정 가문 출신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처의 양반 가문, 특히 노론 계열의 명문가가 핵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고 정보와 인맥을 공유하며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지방 출신이나 가문 배경이 약한 사람은 과거에 합격해도 승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중앙의 핵심 부서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변방 관직만 맴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고가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방 수령의 경우 실제 업무 능력보다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도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파견되는 지역과 시기는 제한적이었고 지역 토호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행어사 본인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묵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넷째, 구조적 부패가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녹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하급 관리나 지방의 아전들은 공식 녹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적인 수입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관아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규례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백성의 목소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사가 권력을 감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변한 건 주로 양반 사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고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평민이 왕에게 직접 호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민심을 살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고 관아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시스템은 실패한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패는 존재하고 불공정한 인사는 일어나며 권력의 남용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막고 바로잡으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선은 분명히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과거제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고가 제도는 관리들에게 긴장감을 주었으며 삼사는 권력을 견제했고 암행어사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 조선이 500년을 유지한 건 이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한계가 드러나면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며 제도가 경직되고 개혁이 늦어지면서 결국 몰락의 길로 갔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시스템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조선의 공무원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드라마 속 탐관오리의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분명 특권층이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졌고
권력을 행사했으며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끊임없이 감시받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임용된 후에도 하급 관직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자리를 옮기며 순환 근무를 했고 정기적으로 고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3사의 관리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언제 암행어사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파직되거나 유배를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공무원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붕당 정치, 가문의 영향력, 구조적 부패 같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은 518년을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조선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왕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되고 무능한 왕이 나타나면 나라가 망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의 영향력은 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왕이 바뀌어도 계속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관리를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 이 시스템이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록의 힘도 컸습니다.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문서가 힘을 가졌습니다. 책임의 구조도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지방 수령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파직되었고 중앙의 고위 관료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탄핵받았습니다. 왕조차도 3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항상 제대로 작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권력자의 비호를 받아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신분과 가문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은 노력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부정을 막고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이 500년 동안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직은 사람보다 시스템이 오래 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어도 그 사람이 떠나면 조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다면 리더가 바뀌어도 조직은 계속 작동합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훌륭한 왕도 있었고 무능한 왕도 있었지만 행정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과거제처럼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고가 제도처럼 잘하는 사람은 보상받고 못하는 사람은 개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3사와 암행어사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넷째,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처벌 시스템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조선의 실록과 각종 문서처럼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조선의 시스템이 완벽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덕분에 조선은 500년을 버텼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과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울 점을 찾고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의 공무원 시스템은 당시 기준으로는 선진적이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불완전합니다. 신분제의 한계, 여성의 배제, 정치적 편향, 구조적 부패,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기본 원리, 마이너스 능력에 따른 선발, 정기적인 평가, 권력에 대한 견제, 명확한 책임 마이너스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500년 전 조선의 관리들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조직을, 사회를,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조선은 그렇게 500년을 버텼습니다. 우리는 조선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공무원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스템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나라를 500년 동안 지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해 나갈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